전투기 대전. 많은 시청 바랍니다. History Channel. 대한민국의 일요일이 바뀝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하고 다음 주를 내다봅니다. 하나의 이슈를 집중 분석합니다. 지면으로 만나는 일요일의 여인. 일요일 아침에 찾아가는 고품격 신문 중앙 선데이. 중앙일보가 만듭니다. 정형화된 살인범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이는 살인을 치밀하게 계획하는 반면 어떤 이는 살인을 충동적으로 저지른다. 이들의 신분이나 직업도 가지각색이다. 살인은 심지어 인명을 구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저지러진다. 바로 의사다. 1893년 시카고의 한 호텔이 문을 열었다. 그러자 젊은 미혼 여성들이 싼 숙박비와 구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호텔에 몰려들었다. 하지만 얼마 뒤 사람들은 호텔 지하실에서 악취가 난다며 불평했다. 호텔 주인은 의학교육도 받은 부유한 사업가 H.H. 홈스였다. 그는 호텔에 투숙한 미혼의 젊은 여성 손님들을 살해한 뒤 소각로에서 불태웠다. 경찰이 호텔을 수색한 결과 지하실에서 사람의 유해 조각들과 가스실로 사용된 듯한 나무 트렁크가 발견됐다. 달아난 홈스는 얼마 못 가 붙잡힌 뒤 27명을 살해한 혐의로 교수형에 처해졌다. 세기의 살인마 이번 편에서는 3명의 잔혹한 의사들을 소개한다. 먼저 스코틀랜드에서 자신의 아내와 보모를 살해한 의사를 소개하고, 두 번째 역시 아내와 2명의 아이를 살해한 의사를 소개하며, 마지막으로 2차 대전 당시 프랑스에서 63명을 살해한 희대의 살인마 의사를 소개한다. 1935년 9월 스코틀랜드의 모팟 지역을 걷고 있던 한 여성이 산등성이 근처에서 절단된 사람팔이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한 달여간 이 일대에서는 부패의 형체를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시신 조각 60여 개 이상이 발견됐다. 시신 조각들은 모두 신문이나 침대 시트 아니면 유아복에 쌓여 있었다. 런던 경시청은 즉시 지역 경찰과 공조 수사에 들어갔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시신 조각들은 모두 에든버러 대학 해부학과로 보내졌다. 희생자는 2명의 여성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외지에서 살해돼 모팟에 유기된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것은 사체를 쌌던 신문이 썬데이 그래픽지였다는 사실에 근거한 추론이었다. 썬데이 그래픽지는 잉글랜드 북서부의 랭카스터와 모르캄 지역에서만 발행되는 신문이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곧 얼마 전 랭카스터에서 한 젊은 보모가 실종된 사건과의 연관성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보모의 이름은 20살의 메리 라저슨.
그녀는 지역 의사인 벅 럭스턴 밑에서 일했었다. 럭스턴의 아내 이사벨라 역시 실종된 상태였다. 경찰이 수사망을 더욱 좁혀갔다. 럭스턴은 1922년 봄베이 대학에서 의학 학위를 취득했다. 그 뒤 그는 선상 의사로 잠시 일한 뒤 에든버러 소재 왕립의과대학에서 연구를 계속했다. 1930년 아내 이사벨라와 랭카스터로 이주한 그는 대저택을 구입하고 얼마 뒤엔 패밀리 닥터로서의 입지도 굳히게 된다. 그러던 1935년 9월 14일 이사벨라가 갑자기 실종됐다. 남편 럭스턴과 심한 말다툼을 벌인 뒤였다. 실종 당일 아침 이사벨라는 여동생과 함께 인근 블랙풀 해변 휴양지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 그날 밤 11시 30분 그녀는 블랙풀을 출발해 집으로 향했다. 다음날 아침 럭스턴은 자신의 환자이면서 가끔씩 집안일도 거들어주는 햄프셔 부인을 찾아갔다. 그리곤 집수리를 위해 준비가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럭스턴은 이때 햄프셔 부인에게 아내가 아직 블랙풀에서 돌아오지 않았으며 보모 라저스는 휴가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카페트 2군데에 심한 얼룩이죠. 뒷마당에 널어놓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카페트에 검붉은 얼룩을 지워보려고 했지만 도무지 지워지지 않았다. (9월 19일) 럭스턴이 자신의 차를 자택 뒷골목에 주차시키고 수상해 보이는 꾸러미들을 몇 차례 계단을 통해 옮기는 것이 주민들에게 목격됐다. 럭스턴을 의심하던 라저슨의 아버지는 그를 찾아가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하지만 그는 딸의 토막난 시신이 160km나 떨어진 스코틀랜드의 모팟에서 발견되리라곤 상상도 못했다. 경찰은 럭스턴의 지난 9월 말 행적을 추궁했다. 몇 시간의 신문 끝에 경찰은 럭스턴을 아내 이사벨라와 보모 살해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사체의 주인공을 밝혀야 하는 그리 녹록지 않은 과제가 남아있었던 것. 저명한 법의학자인 글래스고 대학교의 존 글레이스터 교수가 의학 수사에 책임을 맡았다. 그는 범인이 희생자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시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가 그녀의 두개골과 이사벨라의 사진을 겹치자 거의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다. 라저슨의 신원은 지문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피부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었지만 피부 아래 남아있던 지문의 흔적은 그녀가 라저슨이란 사실을 확인하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 럭스턴의 재판은 1936년 3월 맨체스터 고등법원에서 열렸다. 대중의 이목은 온통 이 재판에 쏠렸다. 럭스턴은 매우 소유욕이 강했으며 그가 아내의 외도를 확신했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사는 그가 아내 이사벨라가 블랙풀에서 돌아온 날 밤 질투심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또 그의 범행을 목격한 라저슨도 마찬가지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럭스턴의 범행을 결정적으로 입증한 사람은 바로 글레이스터 교수였다. 럭스턴의 집 모형까지 만들어 그가 정확히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보여준 것이다. 럭스턴은 시신들을 욕실로 옮긴 뒤 잘게 토막냈다. 피고인 측 증인은 럭스턴만이 유일했다. 그의 감정적이고 산만하며 앞뒤가 안 맞는 증언은 배심원들에게 전혀 어필하지 못했다.
그는 서툴게 자신의 무죄만을 주장했다. 전원 남성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은 럭스턴의 유죄를 인정해 그에게 사형을 평결했다. 평결 후 이뤄진 럭스턴의 상고 요청도 기각됐다. 맨체스터의 스트레인지 웨이스 교도소에서 몇 주를 보낸 럭스턴은 마침내 1936년 5월 교수형에 처해졌다. 이로부터 34년 뒤 또 다른 의사 하나가 자신의 아내와 두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다. (1970년 2월) 미 육군 특전사 소속 군의관 제프리 맥도널드가 노스캐롤라이나에 위치한 포트 브레그 군병원으로 급히 후송됐다. 그가 병원에서 자상과 두부 타박상을 치료받고 있던 시간, 그의 집에 출동한 군 수사관들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아내 콜레트와 두 아이가 이미 칼에 찔리고 폭행당해 숨져 있었던 것이다. 맥도널드는 불량배들이 집에 난입해 저지른 짓이라고 진술했다. 집 뒷뜰에서는 칼과 얼음 깨는 송곳, 나무 본봉 등이 발견됐다. 이들 흉기에서는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맥도널드는 이 물건들을 처음 보는 것이라고 진술했다. 장례식에 참석한 조문객들은 하나같이 이 젊은 미남 장교에게 닥친 비극을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얼마 뒤 군 수사관들이 그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체포됐다.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거부한 그는 1970년 5월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군 당국은 재판 대신 사건에 대한 내부 심리를 열었다. 맥도널드는 군 변호사를 거부하고 대신 활기차고 언변이 좋은 민간인 버니 시걸을 선택했다. 시걸은 맥도널드가 자신의 가족들을 살해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20명의 군 수사관들이 범행 현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바람에 지문이나 종문 채취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군 당국이 맥도널드의 집에 난입한 불량배들을 찾아내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됐다. 후에 맥도널드는 군에서 명예제대를 했다. 그리곤 캘리포니아 롱비치의 한 멋진 해변 콘도를 구입해 이주했다. 그는 가끔씩 TV에도 출연해 당시 수사관들의 가혹 행위를 거침없이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는 와중에도 그는 의사 활동을 계속해 세인트 메리 메디컬 센터 응급실에서 근무했다. 하지만 맥도널드는 처부모인 밀드레드와 프레디 카삽이 얼마나 집요한 사람들인지 미처 깨닫지 못했다. 그들은 여전히 맥도널드가 자신들의 딸과 두 손자를 살해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카삽은 군 당국을 설득해 사건 재조사를 이끌어냈고 군 당국은 결국 사건을 민간 법정으로 넘기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대배심이 맥도널드를 기소한 것은 이로부터 한참이나 지난 5년 뒤. 더군다나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패널이 그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려 그는 의사 일을 계속할 수 있었다. 연방 대법원만이 그를 살인 혐의로 재판정에 세울 수 있는 상황이었다. 마침내 사건이 일어나고 9년이 지난 1979년 7월 연방 대법원의 결정으로 그의 재판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다시 시작됐다. 버니 시걸이 이끄는 변호인단은 맥도널드에게 불리하게 제시된 법의학 증거를 반박하는데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오로지 그가 자신의 가족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할 이유가 없다는 감정적인 호소에만 의존했다. 검찰 측은 맥도널드가 아내와 심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를 참지 못해 아내를 폭행하고 칼로 찔러 죽였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두 아이마저 살해한 뒤 불량배가 난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위장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들이 사건 현장을 찾았다. 현장은 사건이 일어났던 9년 전 모습 그대로 보존돼 있었다. 상황이 점점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풀려날 것이라고 확신했다. And I'm innocent of the charges, and I hope they understand that. 하지만 그의 판단은 완전히 빗나갔다. 6시간 반이나 심사숙고했던 배심원들이 그의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그는 결국 3번의 연속 종신형을 선고받고 교도소로 직행했다. 물론 보석은 허가되지 않았다. 불굴의 정신과 집요함으로 맥도널드를 법의 심판대에 세운 프레디 카삽이 기자들 앞에서 소감을 밝혔다. I'm glad that the bail was revoked because I think it's only just that since he has managed to keep this case out of court since the indictment in 1975, that it is only just that now that he has been convicted that he be incarcerated. 버니 시갈의 말이다. With all my heart, with all the sincerity that I feel, I tell every one of you that Jeffrey McDonald did not kill his family. 하지만 1980년 7월 제4형사 순회 재판소는 맥도널드가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헌법상의 신성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판결했다. 그는 이 판결 후 곧바로 풀려난다. I'm innocent of the charges and have always been innocent. He was tried and a jury found him guilty. 맥도널드의 자유로운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1982년 3월 연방 대법원이 그의 하급심 판결을 뒤집으면서 다시 수감되는 신세가 된 것이다. 거듭되는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그의 보석이나 석방을 결코 허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수감 생활을 하면서 끈질기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맥도널드 사건이 있기 거의 30년 전 프랑스의 파리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소개한다. 사건의 주인공인 의사에게 독일군의 파리 입성은 돈을 벌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 (1940년 6월) 독일군이 보무도 당당하게 파리에 입성했다. 프랑스인들은 이때 탈출이냐 저항이냐 아니면 나치에 협조하느냐의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 한동안 파리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번화하던 거리는 인적이 뚝 끊겼고 상점들은 모두 문을 닫았다. 하지만 의사인 마르셀 페티오에게 독일군의 파리 점령은 추악한 돈벌이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다. 당시 유대인들이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고 있는 동안 페티오는 돈을 벌기 위해 추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는 유대인들의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자신을 레지스탕스라고 거짓을 둘러대는 교활함을 보였다. 그리곤 그들을 프랑스에서 탈출시켜주겠노라고 약속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롤레스호 21번가에 있는 그의 사무실로 몰려들었다. 페티오는 그들이 곧 파리를 탈출할 수 있을 거라며 안심시키고 그 대가로 돈이나 보석 같은 귀중품들을 받았다. 페티오는 탈출을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접종을 받은 뒤 곧 탈출시켜주겠노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치명적인 주사를 맞은 것도 모른 채 탈출 예정자들은 그에게 이끌려 작은 방으로 안내됐다. 그리고 그가 문에 난 작은 구멍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서서히 죽어갔다.
사망자들은 안뜰의 석회 구덩이에 묻히거나 토막난 뒤 불태워졌다. 이웃들은 그의 사무실에서 악취가 난다며 당국에 신고했다. 파리 경찰과 소방당국이 마침내 악취의 원인을 밝혀냈다. 하지만 페티오가 나치 협력자들을 처단한 것이라고 둘러대자 더 이상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1944년 8월, 파리가 결국 연합군에 의해 해방됐다. 이즈음 페티오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기 위해 진짜 레지스탕스로 탈바꿈해 있었다. 하지만 당국의 조사가 재개되면서 그의 끔찍한 집단 살해 사실이 드러났다. 1946년 3월, 그의 재판이 파리 법무궁에서 열렸다. 시민들은 그의 모습을 보기 위해 매일같이 법원에 구름같이 몰려들었다. 증언대에선 페티오는 63명을 죽인 사실을 굳이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이 프랑스의 적이었으며 그들을 처단하는 것이 애국 프랑스인이자 진정한 레지스탕스인 자신의 의무였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덧붙여 자신이 많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탈출시켰다고 주장했다. 재판 도중 페티오는 경찰의 삼엄한 경비하에 자신의 범행 현장을 다시 찾기도 했다. 군중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양측 변호사들은 그의 사무실이 일종의 토살장이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장에서는 수많은 희생자의 유골과 범행 도구가 발견됐다. 그러자 페티오가 모든 걸 털어놓았다. 치명적인 약물 주사를 맞은 사람들이 밀폐된 방에서 어떻게 죽어갔으며 죽은 그들을 자신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두 자백한 것이다. 사람들은 그의 끔찍한 범행에 혀를 내둘렀다. 기소된 대로 유죄가 확정된 페티오는 1946년 5월 마침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H.H. 홈스는 돈벌이를 위해 살인을 저질렀다. 아내의 외도를 확신한 먹 럭스턴이 동원한 방법은 극단적인 살인이었다. 그리곤 자신의 범행을 목격한 보모도 살해했다. 아내와 두 아이를 살해한 제프리 맥도널드는 자신의 범행을 불량배의 소행으로 몰아붙였다. 그리고 63명에게 독극물을 주사한 마르셀 페티오는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태연하게 지켜봤다. 시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가 그녀의 두개골과 이사벨라의 사진을 겹치자 거의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다. 라저슨의 신원은 지문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피부의 부패는 심각한 수준이었지만 피부 아래 남아있던 지문의 흔적은 그녀가 라저슨이란 사실을 확인하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 럭스턴의 재판은 1936년 3월 맨체스터 고등법원에서 열렸다. 대중의 이목은 온통 이 재판에 쏠렸다. 럭스턴은 매우 소유욕이 강했으며 그가 아내의 외도를 확신했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사는 그가 아내 이사벨라가 블랙풀에서 돌아온 날 밤 질투심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또 그의 범행을 목격한 라저슨도 마찬가지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럭스턴의 범행을 결정적으로 입증한 사람은 바로 글레이스터 교수였다. 럭스턴의 집 모형까지 만들어 그가 정확히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보여준 것이다. 럭스턴은 시신들을 욕실로 옮긴 뒤 잘게 토막냈다. 피고인 측 증인은 럭스턴만이 유일했다. 그의 감정적이고 산만하며 앞뒤가 안 맞는 증언은 배심원들에게 전혀 어필하지 못했다. 그는 서툴게 자신의 무죄만을 주장했다. 전원 남성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은 럭스턴의 유죄를 인정해 그에게 사형을 평결했다. 심한 말다툼을 벌인 뒤였다. 실종 당일 아침, 이사벨라는 여동생과 함께 인근 블랙풀 해변 휴양지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 그날 밤 11시 30분 그녀는 블랙풀을 출발해 집으로 향했다. 다음날 아침 럭스턴은 자신의 환자이면서 가끔씩 집안일도 거들어주는 햄프셔 부인을 찾아갔다. 그리곤 집수리를 위해 준비가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럭스턴은 이때 햄프셔 부인에게 아내가 아직 블랙풀에서 돌아오지 않았으며 보모 라저스는 휴가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카페트 2군데에 심한 얼룩이져 뒷마당에 널어놓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카페트에 검붉은 얼룩을 지워보려고 했지만 도무지 지워지지 않았다. (9월 19일) 럭스턴이 자신의 차를 자택 뒷골목에 주차시키고 수상해 보이는 꾸러미들을 몇 차례 계단을 통해 옮기는 것이 주민들에게 목격됐다. 럭스턴을 의심하던 라저슨의 아버지는 그를 찾아가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하지만 그는 딸의 토막난 시신이 160km나 떨어진 스코틀랜드의 모팟에서 발견되리라곤 상상도 못했다. 경찰은 럭스턴의 지난 9월 말 행적을 추궁했다. 몇 시간의 신문 끝에 경찰은 럭스턴을 아내 이사벨라와 보모 살해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사체의 주인공을 밝혀야 하는 그리 녹록지 않은 과제가 남아있었던 것. 저명한 법의학자인 글래스고 대학교의 존 글레이스터 교수가 의학 수사에 책임을 맡았다. 그는 범인이 희생자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1935년 9월 스코틀랜드의 모팟 지역을 걷고 있던 한 여성이 산등성이 근처에서 절단된 사람팔이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한 달여간 이 일대에서는 부패의 형체를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시신 조각 60여 개 이상이 발견됐다. 시신 조각들은 모두 신문이나 침대 시트 아니면 유아복에 쌓여 있었다. 런던 경시청은 즉시 지역 경찰과 공조 수사에 들어갔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시신 조각들은 모두 에든버러 대학 해부학과로 보내졌다. 희생자는 2명의 여성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외지에서 살해돼 모팟에 유기된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것은 사체를 쌌던 신문이 썬데이 그래픽지였다는 사실에 근거한 추론이었다. 썬데이 그래픽지는 잉글랜드 북서부의 랭카스터와 모르캄 지역에서만 발행되는 신문이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곧 얼마 전 랭카스터에서 한 젊은 보모가 실종된 사건과의 연관성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보모의 이름은 20살의 메리 라저슨. 그녀는 지역 의사인 법 럭스턴 밑에서 일했었다. 럭스턴의 아내 이사벨라 역시 실종된 상태였다. 경찰이 수사망을 더욱 좁혀갔다. 럭스턴은 1922년 봄베이 대학에서 의학 학위를 취득했다. 그 뒤 그는 선상 의사로 잠시 일한 뒤
에든버러 소재 왕립의과대학에서 연구를 계속했다. 1930년 아내 이사벨라와 랭카스터로 이주한 그는 대저택을 구입하고 얼마 뒤엔 패밀리 닥터로서의 입지도 굳히게 된다. 그러던 1935년 9월 14일 이사벨라가 갑자기 실종됐다. 남편 럭스턴과 대한민국의 일요일이 바뀝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하고 다음 주를 내다봅니다. 하나의 이슈를 집중 분석합니다. 지면으로 만나는 일요일의 여인. 일요일 아침에 찾아가는 고품격 신문 중앙 썬데이. 중앙일보가 만듭니다. 정형화된 살인범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이는 살인을 치밀하게 계획하는 반면 어떤 이는 살인을 충동적으로 저지른다. 이들의 신분이나 직업도 가지각색이다. 살인은 심지어 인명을 구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저질러진다. 바로 의사다. 1893년 시카고의 한 호텔이 문을 열었다. 그러자 젊은 미혼 여성들이 싼 숙박비와 구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호텔에 몰려들었다. 하지만 얼마 뒤 사람들은 호텔 지하실에서 악취가 난다며 불평했다. 호텔 주인은 의학 교육도 받은 부유한 사업가 H.H. 홈스였다. 그는 호텔에 투숙한 미혼의 젊은 여성 손님들을 살해한 뒤 소각로에서 불태웠다. 경찰이 호텔을 수색한 결과 지하실에서 사람의 유해 조각들과 가스실로 사용된 듯한 나무 트렁크가 발견됐다. 달아난 홈스는 얼마 못 가 붙잡힌 뒤 27명을 살해한 혐의로 교수형에 처해졌다. 세기의 살인마 이번 편에서는 3명의 잔혹한 의사들을 소개한다. 먼저 스코틀랜드에서 자신의 아내와 보모를 살해한 의사를 소개하고 두 번째 역시 아내와 2명의 아이를 살해한 의사를 소개하며 마지막으로 2차 대전 당시 프랑스에서 63명을 살해한 희대의 살인마 의사를 소개한다. 최강 전투기 대전 많은 시청 바랍니다. History Channel.